김지의 돌직구쇼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잠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다행히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정을 잘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걱정은 우리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금까지 FTA 체제여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BMW, 토요타와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크게 걱정인데 잠시 후 이 대목도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험 때 한국 경제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시험 때. 바로 이겁니다. K제조업 시험 때 올랐다는 거예요. FTA 체제여서 특히나 우리 현대 기아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서 관세가 적용됐던 일본, 토요타 자동차보다 가격적 우위를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미 관세 협정은 그간의 우위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토요타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현대기아차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청구서, 한국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국방비 증액 등 묵혀둔 진짜 청구서 내밀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부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방위비는 별도라는 겁니다. 부가세 별도 듯이 더 센 방위비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얼마를 내세울지 이게 좀 부담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인장, 동아일보 12면 기사 함께 보시죠.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 시도합니다. 계속 부른 땐 조사 없이 기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했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이 커져서 조사가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시위장,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서울에서 하면 세계가 안다. 외국인들 시위장이 된 도심.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 자세히 봤더니 캄보디아인 500명이 한글 팻말을 들고 태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에서 시위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타국 갈등에 우리 서울 도심이 시위 장소가 되는 게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어.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최우수위원회 상을 수상하신 예결위원장 박정어학원의 우리 박정 의원님 그리고 오늘 어제 전화 연결에 이어서 돌직구 스튜디오까지 모셨습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오늘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뉴스는 이것입니다. 관세 협상의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이재용, 김동관, 정의선 회장.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스토리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던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살펴보시죠. 결정적인 두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망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걸 우리가 내세웠죠. 바로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을 주축으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 경쟁력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했던 그거를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자 그레이트 아이디어다라고 미국 측의 반응도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장면이에요. 광우병 파동 시위 사진을 때마다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소고기, 쌀,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이거 봐라. 라고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고성을 높였던 미국 관계자가 이 사진 보고 아, 미안하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권혁준 평론가님, 이 두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패널 들고 가는 장면은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한 패널입니다. 아, 저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조선업 필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조선업 너무 잘 나가. 인력도 많어. 그다음에 뭐 공급망. 니네 공급망 다 무너졌잖아. 지금 미국은요. 배를 못 만듭니다. 인력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인력이 떠나다 보니까 공급망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배를 지금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형편없군요. 형편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 당신네 기술 있는 거 알아. 도와줘. 이렇게 구애 작전을 펼쳤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아,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그런데 우리가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저 패널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카라가 아니라 마스가구나. 네, 마스가. 그 S자가요. shipbuilding. 그러니까 조선업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갖고 왔어.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great,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패널 만든 사람 상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마스가 조성 규모 1,500달러, 투자 대상, 선박 건조, 유지 보수, 투자 방식, 출자, 대출, 보증. 조선업 협력이 합의에 가장 큰 기여했다.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는 200조 넘는 돈은 조선소 10개를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규모, 미국 조선 생태계 재구축이 가능하다. 국회 최우수위원회 상을 수상하신 우리 예결입니다. 예결이. 박정 예결위원장님. 예. 아니, 이 조선 아이디어, 한화의 도움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 하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전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 전에 보면은 한국에 왔을 때 대우해양조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지만 네. 원더풀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뛰어나다. 그 생각이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서비스업하고 금융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 패권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항공모함 제작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결을 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 지금 한국이 몇 년간의 조선업의 불황을 거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1,500억 달러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배를 건조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MRO입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할 수가 없고 그게 계속 고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저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박 의원님 거제에 있는 한 조선소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는 전장 장비, 최첨단 전자 장비뿐 아니라 이 배에 이 라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정말 최첨단 조선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번에 좀 먹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선업의 핵심은 땜질입니다. 땜질이다. 예, 땜질이 이게 우리가 용접. LNG선, 네. 쇼빙선을 만들 때도 그 땜질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데 그게 오래 숙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하려고 해도 거기서 하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땜질해서. 그 LNG 쉐빙선도 러시아에 수출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한번 해봤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이 돼야 되는 분야고 또 이번에 잘 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이 군사 분야의 첨단 부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배 건조 기술이 합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많은 그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것들도 기술도 역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적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앞서 이 광우병 파동 사진인데 권평론가님,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비관세 장벽에서 가장 큰 핵심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미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드러내도록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뭐 고성도 오고 갔다면서요? 네,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우리는 이거 못한다. 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적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걸 받아줬다 그러면 농가들, 그다음에 축산업에 들고 일어나겠죠. 아까 우리가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듯이 정말로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위도 엄청났고요. 네. 정권 퇴진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줘? 그러면 현 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압력이 다가온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아니면 정책에 대한 동력을 사라지거든요. 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못 받아들여라고 했고 미국은 받아들여.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봐라. 그 당시 시위가 이랬다.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당신네들과 좋은 협력 못한다라고 해서 저 사진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 보고 나서 이제는 미국 당국자들이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설득은 됐겠지만 아니 저 사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유리한 거를 놓칠 리가 없겠죠. 계산적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고 받았느냐? 우리는 사실상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지켜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어했느냐? 그 논리가 뭐였느냐?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원래 사실상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없었습니다. 무관세로 들어갔었어요. 일본과 EU는요. 2.5%의 관세를 책정했었거든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15%로 EU, 일본, 우리나라 똑같아졌거든요. 그렇죠. 수치상 보면은 우리는 12.5%의 관세율을 했었어야 돼요. 자동차는. 예. 그런데 우리는 15%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농산물 시장, 그다음에 축산물 시장 지켜내고 대신에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쉬운 대목이군요.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관세율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리한 분석이에요. 김희정 장관님, 그때 당시 기억하실 텐데 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 우리나라라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산 소고기 많이 드시는 줄 몰랐는데 그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청산가리가 어떻게 된다 이랬던 분들은 좀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성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도 보니까 언론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회식한다라든지 뭐 해당 방송 진행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선물로 준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 성주 사드 괴담 유포한 분들도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서적으로 자극해서 네. 국내 정치에서 활용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오히려 그런 장면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또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농수산물과 관련돼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지금 입장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견이 좀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상무부 장관이나 상무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본인이 발표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콕 찍어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쌀이나 소고기를 지켜낸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감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막아낸 데는 몇 가지 이 절차를 좀 잘 밟아왔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요. 그 국제적으로 IRA라고 Import Risk Analysis라고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3년 동안 우리가 그 2단계 겨우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3단계 오도록 하면서 아직 8단계 통과하려면 시간 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으로 아예 내놓고 받은 게 아니라 검역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막아오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야 니네 풀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검역이 완화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검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냐면 병충해 문제도 막 제기를 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늦춰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단계 중에 3단계, 네. 33년 동안 그거를 잡아놓고 있어요. 33년 전에 우리 사과 한국에 팔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이었죠. 예, 그런데 혹시 이번에 저렇게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디테일의 협상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퍼센트하고 상관없이 검역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들이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재계 3인방 총수 활약도 컸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저희 인터뷰로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안 그래도 미국 내의 투자, 그다음에 AI 반도체 협력에 큰 부담을 갖고 있죠.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이미 제일 먼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물밑에서 굉장히 협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역시나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든든해요. 네, 항상 해왔어요. 사실상 이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교역이라든지 무역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서포트했던 부분, 도와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한 특이한 게 느껴졌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굴지 그룹들입니다. 항상 갔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분이 갑니다. 그게 바로 한화예요. 한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한화가 이렇게 글로벌이 됐지? 어제 이렇게 글로벌화 됐지? 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는 중요하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살짝 끼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요, 2년 전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망해가는 조선소를 왜 사냐 이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조선업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지금 된 거죠. 필리조선소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배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본인 나라에서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본인 나라에서. 근데 시설이 없어요. AS 센터가 그냥 미국에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잘 고쳐요, 우리가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에서 한화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너무 좋겠죠. 이거를 한화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예. 야, 그러면 너네 필리조선소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여기다 막대한, 지금 이미 기술진 파견했거든요. 인력 다 파견한 상태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프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크나큰 도움이 돼서 이번에 이제 마스가, 그러니까 이 조선업에 대해서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관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권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하나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 분석한 걸 보니까 5조 달러, 5조 원? 5조 원이겠죠. 5조 원 네네. 정도를 이제 현대기아차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밑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지난번 제일 먼저 이제 미국에 투자도 발표했는데 앞서 이제 권 평론가님 그 분석의 예리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키는 대신 자동차를 내줬다. 근데 그 분석이 맞는 게 사실 일본은 12.5%로 이번에 일본차 관세율을 조정했잖아요. 기존에 2.5% 관세가 있어서 더해져서 15%.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2.5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2.5% 사실은 지금까지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점을 보고 있었던 게 그간의 어떤 한미 간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못 지킨 점 쌀 소고기도 좋지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협상한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제 사법시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합격해가지고는 다행인데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이번 그 관세 협상에 아슬아슬하게 붙었구나. 왜 그러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FTA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하고 EU가 12.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관세 증가율 15%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이라도 좀 깎아줘야 되는데 EU가 GDP가 얼마냐면요. 19조 4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얼마 투자합니까? 6천억 달러 투자합니다. GDP 비율하면요. 3.1%밖에 안 돼요. 일본은 GDP가 4.1조인데 4조 1천억 달러인데 얼마 투자합니까? 5,50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GDP 비율로 하면은 저희가 계산했어요. GDP 대비 20.4% 한국. 13.7%인데 우리나라는 487조 이게 3,500억 달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1.8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뭐 EU에 비해서는 5배, 그다음에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한 2배 가까이 그런 그 협상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관세는 관세대로 높여주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제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아우 간신히 붙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문 닫고 들어간 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적이냐 저는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뭐 평론가님이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우리 자동차, 현대기아차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좀 현대기아차 좀 사줍니까? 네, 앞으로 관공서 차들은 대부분 관공서 차들은 하고 있지 다.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되잖아요. 관공서 근데 차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네. 그동안 지난 정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본 분야가 자동차죠. 그래서 수출 거의 뭐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싸서 저런 가격 경쟁력 가지고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그 소비를 미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야 질적 경쟁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 진짜 좋거든요. 예, FTA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협상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저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새로운 분야가 뜨잖아요. 조선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 투자하는 비용 중에 많은 것들이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필요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때에 대한 것들이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기술적 4차 산업에 대한 패권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의 투자라고 거기서 같이 코워를 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력으로 조금은 현대기아차한테 미안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좀 전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해서 지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일본 차 지금 관세 12.5거든요. 네. 물론 기존 관세 2.5 더하면 15랑 우리랑 같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2.5% 앞서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네. 조금만 한 1%라도 좀 깎으면 어땠을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큰 틀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 뭐냐면 그동안 한국하고 미국 간에는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관세 제로? 자동차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점이 없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 간에는 그런 자유무역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가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큰 틀이 깨졌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한미 FTA의 규정 중에서 이 FTA를 깰 수 있는 조항이 딱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23조 2항에 의하면 자국 내에 안보 관련된 위협이 있을 때만 이거를 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들고 나오면은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많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12.5로 조율을 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이 조항에 따르면은 이게 뭐 미국의 안보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상관없이 협상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가격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수합니다. 아주 좋아요. 한국차 보면 기쁘잖아요. 달리다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차 태워서 자랑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 뭐 박정 의원님이나 김정 의원님 둘 다 기아차 타고 다니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잠시 그 독일에 나가 있을 동안에도 한국차 외국인들 태워서 차 자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 평균 신차 가격이 7천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형성된 평균 신차 가격이 7천만 원. 그리고 뭐 그냥 또 1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5가 더 오른다라는 것은 1억 기준으로 25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많이 비싸지네요. 평균 신차 가격으로 얘기하면 175만 원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성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175만 원을 더 놓고 그 신차를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딱 그건데 썰루프 추가하냐 마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도 한국 차를 살만하다라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평론가님, 네. 이 뭐 어제 제가 농담으로 안개등 하나 쓱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도요타는 안개등 달아서 나오거든요. 어떡합니까? 우리 뭐 안개등을 뺄 수도 없고 썰루프를 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는 시장의 또 한 축을 또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차들이 잘 팔릴까를 보셔야 돼요. 큰 차? 가솔린 차일까요? 아니면 뭐 내연차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전기차. 이게 전기차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SUV 같은 대형 차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펠리세이드, 투싼 미국에서 잘 팔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차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취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던 게 전기차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어느 제품이 잘 나가느냐라고 본다면 3대 안에 꼽는 게 바로 현대 기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관세율이 이번에 EU와 일본과 똑같아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뭐 불리한 건 맞습니다. 관세율로 본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또한 배터리 기술도 뛰어나다 보니까 세제 혜택도 받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뭐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업인들의 몫에 달려 있다. 늘 기업인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업인들이 나서서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높여주는 단계로 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아니에요. 이 백밀러 자동으로 접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빼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 버튼으로 하게 하면 한 2.5%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현대차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뭐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 우리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도 막판에 관세가 타결돼서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다행인데 우리 기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선 이게 논란입니다. 안 그래도 관세 15%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텐데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강행하겠다라고 여건이 움직임을 발빠르게 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특히 경총 회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총뿐만 아니라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한국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미국 상공회의소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이름은 좋습니다. 옛날 월급 봉투를 받던 근로자들이 받던 월급 봉투의 색깔, 그 노란 봉투를 따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여당은 강행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독소 조항이 많다라는 게 이 경영계의 지적입니다.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걸 빌미로 노조가 파업을 해도 파업이 허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를 받았으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종의 이 불법 파업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제한이 됩니다. 무제한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이 하청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와 임금 협상에도 회사가 무조건 임하게끔 강제해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기업 재산권 침해, 기업 활동 위축, 외국 기업 투자 위축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영식 HD 현대 상무, 미국 시장 투자가 노조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 노사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가미된다면 위기 상황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모든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국가 간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내우 외한, 밖으로는 관세, 안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논쟁적입니다. 재계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힘든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은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근대 민사법의 대원칙은 뭐냐면 불법 행위를 했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원칙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이거는 뭐 구체적이고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논리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관세 뭐 간신히 15% 막았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차, EU차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벤츠, BMW, 뭐 도요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를 그 일본과 EU만 만듭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자동차들은요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 7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7천만 원짜리 똑같이 있다가 우리나라가 15%를 갖다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차는요 8천만 원 되고 기존의 미국 차는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났습니까? 테슬라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요 옛날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요번에 그 삼성전자 이익 얼마 났습니까? 요만큼 났어요.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익 굉장히 많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현대자동차 이익이 얼마나 떨어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에다가 노란봉투법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아 잘한다 이번에 그 협상할 때 뭐 현대차, 삼성 그다음에 한화까지 열심히 가서 좋은 성과 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런 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기에다 상법도 개정한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암참에서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뭐 저기에서는 뭐 철수한다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에이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펙에는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요 기업의 CEO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CEO들이나 아니면 그 정상들이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8, 90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8월이니까. 그게 에이펙인데 에이펙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맞겠는가? 저는 저 손경식 회장님 말씀을 지금 정부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실은 이 노조의 입김이 거셌다라는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법이 그 22년 만에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로 두 번 이미 통과됐지만 세 번째인데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양극화 문제 아니겠어요? 대기업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22년 동안 계속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현장에서는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8단체에서 얘기는 했지만 6단체하고 경영계 6단체하고의 우리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가 이 고소를 통해서 손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5명한테 360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합당하게 함으로써 적당하게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의 손배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의 가야지 무조건 그냥 많이 해놓고 그 노조가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게 파업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에 대한 또는 파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상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다. 근데 아예 대화조차를 원청과 하청이 있고 또 재하청이 잇따르면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선 계속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하청에서 하청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수십 배,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있다고 해도 혼자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로 단일화시킬 수밖에 없고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임금 또는 자기 복지 근로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위가 또는 파업이 남발된다는 거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요. 또 이게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의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은 이런 중대재해법만 아니라 이런 노조법에 대해서도 장관이 직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라 이런 거고 본인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계에서는 너무 우려가 많으시다 생각되고 또 한편 경영계에도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한 좀 내용을 주세요. 저희가 그랬더니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협상에 대한 태도가 그런 거 아닌가. 서로가 좁힐 수 있는 부분들 좁히고 그래서 다시 또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몇몇 이제 강성 노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귀족 노조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노조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그 노조가 받고 있는 뭐 처우랄지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스트라이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온다라는 측면의 일각의 지적도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 아니냐라는 우려도 경영계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김희정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사용자하고 소위 노조로 대변되는 노동자하고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완전히 이제 경영자 위에 노조가 올라가게 되는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가 하청이 2,00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아까 뭐 한화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화가 그럼 직접적인 그 한화 오션 사람들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업체하고도 다 그런 그 노조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하나 삐끗하면 다른 업체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EU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액을 약속을 했는데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많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27개국이 가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천억 불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협상 카드를 어떻게 들고 갔냐면 가입국 27개국에 다 조사를 해서 이미 미국 쪽에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마지노선으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뭐냐라고 EU에서 조사를 한 금액으로 딱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그대로 보전해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가지고 협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액에 대한 약속도 기업에 다 그대로 부담이 가지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액을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바뀌면은 노조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국제적으로
한 약속하고까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번 법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이제 해서 너무 크게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한국 안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이나 일자리에 손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여력도 없어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한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이 법 통과되면 우리 철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자리 못 만들고. 외국들이 들어와서 하던 기업도 철수하겠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 근본적으로 다시 노동자가 손해보는 그런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권 평론가님, 네.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박정호 의원님처럼 뭔가 타협과 조율의 어떤 지혜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기업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화, 뭐 삼성, 현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타결할 수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도 많은데 그러면 그 기업이 이렇게 좀 힘들고 반대하는데 좀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독소 조항 몇 개 중에서 기업 얘기를 좀 반영해 준다든가 인지상정인데 네.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일단 2014년도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쌍용 자동차 파업 때 사실상 이제는 재계가 노조를 이제 어박하기 위해서 4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관련된 국민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성금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일명 붙여진 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이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거는 재계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독소조항이라고 앵커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사용자 정의예요. 사용자 정의를 너무 폭넓게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 말 그대로 정말로 뭐 대기업한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불만이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다시피 우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나 이거 교섭권 얘 행사하겠어. 그래서 우리랑 대화해. 그럼 하청 기업들이 수천 개의 하청 기업들이 원청한테 이거를 교섭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너들이요 일을 못 합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트너로 맞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겠죠. 이재용 회장 그동안 법원 끌려다니느라고 일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정말로 이런 교섭권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EU 상공회의소나 다양한 재계들이 이 사용자 범위를 너무 늘려줬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계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박정 네.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죠. 네. 거시죠. 지혜 발휘해 주실 거죠? 예. 네. 기종 노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그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그 밑에 있는 하청 노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다 개별 노조들이 작은데 원청하고 다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교섭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 해도 이런 교섭을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가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하거나 법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을 도와주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이나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에 대해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도와주는 거에서 계속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은 862만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고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것들은 담질 못했어요. 이런 부분까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정부 여건이 속도와 방향 모두 다 지혜롭게 잘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하피플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께서 아주 시원시원한 돌직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피플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오늘의 3인방 중 첫 번째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이번에 막말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억하시죠?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문제 제기가 옳았던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정부를 훔집내려는 액수수작의 일환이다. 할머니의 말 횡설수설에 가깝다.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선일 수 없다. 윤미향 절대 물러서지 마라. 액수수작이랍니다. 액수수작. 결국은 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등이 유죄로 인정돼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재판이 질질 끌어져서 의원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액수수작이라는 겁니다. 액수수작.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 최동석 처장이 제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일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점수를 쫙 매겼었잖아요.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정답.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그 비난했던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네네. 마이너스 113점. 그다음에 마이너스 70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예. 문 대통령보다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가 그 밑에 있고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판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요 앞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국민 고통의 원천이라고도 했어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신 거 결국은 윤미향 전 의원을 공천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결국은 그때 민주당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때는 만약에 그 똑같은 논리였다라고 하면은 최동석 처장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뭐 액수수작이라는 막말까지 하더니 지금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기준이냐?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이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한 원흉이 거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면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민족의 축복이고 하늘에서 낸 천재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또 이야기 또 바뀌어질 겁니까? 저는 저런 그 서로에 계속 올라가 있는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그 몇십만 명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저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하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죄됐잖아요. 의원직 상실형이죠. 박탈형이고 보면 기부금, 보조금, 불법 수령, 횡령이 다 인정됐는데 그러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이 틀렸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액수수작이라뇨.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저는 특히 저 이용수 할머니를 제가 대리를 해서 이제 뭐 고발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윤미향 전 의원 고발건을 양태정 변호사님 윤미향 전 건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안부 다른 피해자 건. 할머니나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네. 대한 이제 명예훼손권을 제가 직접 맡은 적이 있어서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뭐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저런 발언을 특히나 이제 뭐 아마 윤미향 의원을 이제 보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저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인륜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피해자가 무슨 절대선이냐, 횡설수설이다, 거의 치매 환자 취급을 한 거잖아요. 힘들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어렵게 꺼낸 이 호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려는 액수수작이다. 횡설수설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나 뭐 피해자에 대한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은 전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발언 자체가 인사혁신처장 일 맡기 전, 공직에 되기 전 일반 민간인 신문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저 과거 발언 때문에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뭐 공직을 맡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연관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다만 과거의 발언은 사과하시고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이제 직무 능력으로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장관님, 그럼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막 막말하고 인신공격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아무리 과거에 한 발언이라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성범죄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공직사회에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국제 성범죄 행위예요. 이 위안부 피해 관련돼서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다툼하고 알리고 사과 받아내고 계속 일본에서도 교육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쪽 진영의 여성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여성 의원이냐. 진짜 그 불쌍한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도 착취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그 세금도 다 착취하고 그러면서 재판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이거든요. 아주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런 사람을 변호했는데 이게 한 가지 더 보면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그 가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 이 기획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인식이 박원순 사건 때 보여주는 인식이나 이번에 윤미향 사건에서 보여준 인식을 보면 똑같다.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가고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폭력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여가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고위공직자로서 이건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교육 안 받으면은 통과가 안 되고 승진하는데도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무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사혁신처입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에 이런 2차례에 걸쳐서 정면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윤리 교육 받아야 되는 내용과 반하는 내용의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랑은 안 어울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이 관련돼서도 폄훼하고 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해서 폄훼하고 심지어는 같은 진영에 있어서도 폄훼를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하고 현재 같이 세팅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 나가서 사과 아닌 사과 발언을 했던데요. 바로 그 국무회의장에 본인이 정치권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저런 인간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무능한 아이라고 표현했던 행자부 장관, 그리고 또 XX 같다고 얘기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 정부는 뭐죠? 그래서 인사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단순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있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정 의원님 의견입니다. 자, 이런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임명된 겁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임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함 2025년 7월 21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서 액수수작 부린다라고 발언했던 사람도 임명해도 괜찮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강선우 우리 장관 후보자 상황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저런 보도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이 있고 지난 대통령과의 그 대화에서도 대통령께서 요점을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거취를 이제 임명장은 나갔어도 이게 계속된다면은 거취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 거취를 정하라. 예, 문제는 그동안 이진수, 강선우 이렇게 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번질까 봐 대통령실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국민주권 정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본인의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양태정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그 기술적 측면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영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추천했는지까지 보라. 원조 친명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누가 추천했나? 저거. 정청래 의원. 가장 당대표 유력한 인사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박범계 의원. 대통령에 부담될 것이다. 친명 그룹 내에서도 부적격이다라는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정호 의원께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돌직구까지 날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에 나섭니다. 자, 두 차례 연속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았고요. 오늘 조금 전이었죠. 지금 호송차가 구치소로 간 것 같은데 영상 들어왔습니까? 네네, 지금 영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검 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아직 저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말은 아마 지금 구치소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 즉 그러니까 강제 구인 절차 중인 것으로 지금 분석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어떤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구속영장 집행에 그 준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구속영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금영장이 있을 수 있고 구인영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준용되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지금 밟으러 가는 건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 여러 교도관, 옛날엔 교도관이라고 했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법경찰관 특수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범죄가 있었을 때만 그런 거니까 과연 법적으로 했을 때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 끝까지 그냥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그러면 물리력을 사용해야 될 건데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야 된다. 전환길 씨는 문제 없다. 급기야 면접도 볼 수 있다. 라고까지 한 축은 하고 있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끊어내야 된다. 전환길 씨 출당시켜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이 당권 주자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출당 조치처럼 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당내 친한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하는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전환길 씨, 강용석 씨, 그다음에 고성국 씨입니까?
이런 유튜버들. 자, 면접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장동혁 의원.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 당 떠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탄핵은 반대 모순 아니냐. 계엄이 곧 내란 탄핵은 아니다. 윤과 뭘 더 절연하라는 거냐 라는 얘기. 대통령 면회 갈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전환길 씨를 감쌌습니다. 전환길 씨 유튜브 출연을 내부도 하셨잖아요. 극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환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당시 1989년입니다.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절을 난입을 했습니다. 이런 주동자가 정청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극자고 이런 사람이 반미고 이런 사람이 저보고 극우라는 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전환길이다 반전환길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이걸 보고 있는 혁신파 소위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좀비 정당 된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다. 정당에서 파국 맞을 수 있다. 원내외 혁신 후보님들의 용기 있는 출마. 최고위원 좀 나와라 이거예요. 왜 다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기 그 장동혁 의원은 당대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뭡니까? 당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면접을 갖다 봅니까? 뭐 어디 입사시험 칩니까? 예컨대 채널에 입사하려고 임원들 쫙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면접 보고 앉아있는 겁니까? 당대표는요. 그 유권자들, 쉽게 말하면 당원들,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에 있으면은 일반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갖다 얻으면 당대표로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이 면접에 응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다음 백보 양보해가지고 저런 면접이 필요하다. 그러면 면접관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원로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면접관이 돼서 이 사람이 당대표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 당원들을 대신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의 원로입니까? 성창경 씨가 원로입니까? 아니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원로입니까? 심지어 입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전환길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원로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끝까지 막장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면접은 장동혁으로 끝내고 김문수 후보부터는 뭐 그런 거 안 하는 게 그래야지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양태형 변호사님은요? 저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뭐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 있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아니 국민의힘이 좀 건강한 보수이자 야당으로서 좀 건재해야 여야가 협치도 하고 좀 그 정치 발전이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너무 한쪽에 쏠린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점점 지지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더 하락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혁신이 있고 빨리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분들이 전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셔서 좀 국민의힘이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보시죠. 얼마나 더운지 서울 도심에서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바나나 농장 주인님이 나오셨네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 노지. 그 주말 농장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주말 농장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렸어요. 세상에 한 송이도 아니고 세 송이나 열렸어요. 2년 연속 재배 성공이에요.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단호박이 익어버렸어요. 수확 전에 단호박이 익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못 팔아요. 얼마나 더운지 이상기후의 경고등입니다. 잘 경계해야겠습니다. 빗불이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요.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서 불륜 사실이 발각돼서 사임된 미국 IT 기업 아스트로노머사의 전 CEO가 결국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콜드플레이가 나를 밈으로 만들었다. 내 인생 망했다. 주장하는 건데요. 아직 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진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은 하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전 세계 조광지철을 대표해서 말이죠. 김유정 여가부 장관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소송감입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럼 완전 적반하장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예, 아니 진짜 사랑하면 당당하고 진짜 사랑하면은 깨끗하게 끊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꾸로 상대 배우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본인은 용납할 수 있나요? 예, 그러지 못하다면 끝내는 게 맞고 저렇게 부끄러우면 진정한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또 남편들을 대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포착되지 않았으면 갱생의 여지는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아마 이 CEO의 어떤 마음일 것 같은데 옹호해 줄 생각이 없어요. 감기 낀 사람이 성낸다고 딱 그 꼴입니다. 야, 우리 가정적인 박 의원님께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아주... 소송은 성립됩니까, 양 변호사님? 아니 뭐 소제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100% 패소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저 콜드플레이 측에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앉아서 세계 속으로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방콕을 여행하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어여여여여여 배가 정박을 시도하자 육지 쪽으로 점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저거 원래 다리 내려오고 내려야 되는데 이 만용을 부린 건가요? 객기인가요? 결국 이렇게 구조됩니다. 그런데 이걸 본 많은 누리꾼들은 국제방지시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아무리 좀 성격이 급하셔도 완벽히 정박하고 배 묻고 다리 내려오면 내려야 될 텐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빠르다 이런 이야기, 빨리빨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위험한 행동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저 당사자가 그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니면 성공이라도 좀 멋지게 하시든가요.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사라포트주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건물 파편에 주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원인은 가스 누출 사고였습니다. 현재 관계 당국이 사고 지역 피해자 수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 살해 같은 이 전 연인 혹은 현 연인에 대한 강력범죄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그 CCTV를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편의점 앞으로 걸어가는 젊은 남성. 소리를 지르며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과 밀고 밀리며 몸싸움도 벌입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투입돼 뒷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된 건 지난 28일 오전 0시 30분쯤. 편의점 옆에는 당시 남성이 내던진 캔맥주가 이렇게 뚜껑이 파손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던지고 그다음에 가서 양주병지 그걸로 저 냉장고 집어 던져가지고 저거 부서지고 와인 다 바닥에다가 던져가지고 다 깨고. 남성은 난동에 앞서 근처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건 그리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살해 사건까지 돌직구 강력반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 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은 저희 채널에가 단독 취재한 방금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난동 부리기 전엔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20대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어디서 뭘 배운 걸까요? 편의점 난동 전 인근 공원에서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자, 배 반장님, 일단은요. 아니, 왜 편의점에 가서까지 화풀이라는 겁니까? 저건 이제 보여주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죠. 보여주기 범죄요? 예, 자기가 얼마나 화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이제 자기 여자친구 몫을 이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때 많이 흥분한 척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방식이고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의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기억이 난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를 때리는 남자 이 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소유욕이죠. 강한 소유욕에 의해서 내 건데 왜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들이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분석해드렸던 대전에서의 이 연인 살해 사건입니다. 전날 전 여자친구를 살해 후 도주했고 태연하게 빈소에 갔어요.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내가 남자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차량에서 본인은 음독 시도했다가 체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무슨 심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도저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소유욕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내가 남자친구입니다. 내가 남자친구다? 예. 뭐 왜? 나는 뭐 당당합니다. 저 여자친구가 날 무시해서 그랬다? 그렇죠.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저 피해자는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정당성을 굉장히 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해갖고 주변의 시민들이 신고해갖고 잡혔거든요. 예. 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 사실은 뭐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신고 정신이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흔적을 많이 남기죠. 예. 소유욕, 집착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 연인을 쫓아가서 살해하로 이어진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전과가 있고 편집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직전에 연인을 폭행했잖아요. 이런 연인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가 사전에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도 4차례 폭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과 뭐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들이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이에 살해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각각의 어떤 사건이 단절적입니다. 네. 각각의 사건은 그냥 단순 폭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신고받는 그 경찰이 앞에 경찰과 다릅니다. 이게 누적돼가 콜백이 될 때 이게 쌓여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단일 건으로 됩니다. 왜 그걸 그렇게 처리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반대죠. 낙인 효과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리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해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사법기관이 접근해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단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이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법 절차상에서 단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청장도 뭐 검찰에서도 이 자체를 시각을 바꿔서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대 취지로 해석해버리고 있군요. 반대로 취직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법 절차는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들,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할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은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지금이 그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 배 반장님의 말씀을 우리 경찰과 검찰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상한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은 강아지인데요. 냉장고 안에 있네요. 무슨 사건이죠? 식재료 냉장고에 강아지가. 동물 단체에서는 문제 삼았어요.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가 감금된 채 떨면서 발견됐다.
더위 피하라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두 눈을 의심했다, 뭐 비위생적이다, 똑같이 당해봐라, 분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반전 사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강아지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견주 입장이 나왔어요. 견주는 11년째 키워온 가족 같은 강아지다. 급성 심장병이라 더위가 치명적이다. 냉장고 속에서 잠시 열시킨 거다. 먹는 소스 보관하는 냉장고에 넣어둔 건 제 불찰. 고객분들에게 죄송하다. 아, 견주 얘기 들어보시죠. 급성 심장병이 와가지고 2월 달에 입원해가지고 지금도 약 먹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주의사항에 조여오면 안 된다고 적혀있어가지고 11년을 키웠는데 11년 정도 되면 말 길어야 되잖아요. 나올래? 이러면 나온다고 하고요. 안 나오면 안 나도 다시 추가하거든요. 아, 요거는 이 사진만 보고 동물단체가 좀 오해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거고 견주의 의도는 분명히 그 악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식품위생법 위반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있는 것에 저기 위에 보면 뭐지만 같이 저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동물 학대 관련된 부분은 견주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저게 깜빡해서 있을 때 오래 있으면 사실 저체온사가 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견주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을 빨리 좀 고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냉장고에 넣지 말고 대야에 네. 얼음물 넣어 놓으면은 강아지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용 조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불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에 오히려 깜빡 식당 하시다 보니까 깜빡하면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력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응급 공조의 정석? 자, 이런 제목 붙었는데 영상이 입수됐어요. 함께 보시죠. 지난 29일 부천 5개월 여아를 서울 소재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이카라고 하죠. 5대를 투입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경찰들 애썼어요. 1분 1초가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사이카가 진입하는 차들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몸으로 막아서네요. 그 덕에 1시간 20분 거리를 무려 3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5개월 된 아가는 제때 치료를 받아서 큰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는데 배 반장님, 아이 키워봐서 다 알지만 어릴 때 갓난아기들은 이게 1분 1초가 응급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5분 안이 골든타임이죠. 사실은 경찰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전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대병원까지 오는데 사실은 저렇게 시간이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찰은요. 서울청 상황실에 2층 가면은 그 CCTV가 있어서 신호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카가 동원된 이유는 이동하는 사이카 상터에서 바꾸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부천에서 서울대병원까지 35분 만에 간 거예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런 경우, 즉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건 경직법에도 분명히 법에도 보장돼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는 경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이카가 먼저 거기까지 온 다음에 서울 사이카 그걸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관할. 예, 관할이. 예. 그러니까 물론 넘어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리는 서울경찰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 관할을 넘어섰을 때 사이카 붙고 그 다음 단계 다음 사이카 붙고 붙어갖고 이게 작전이 3단계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5개월 된 여자 아기는 무사합니까? 예, 무사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에 그 시간에 안 갔으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까 이분들은? 예. 그렇게 됩니다. 도와달라? 사설 구급대가 112에 신고를 한 거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냥 구급차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키고. 근데 늦죠. 왜냐하면 비켜달라고 해야지 겨우 비켜주지 않습니까? 예. 물론 많이 비켜주시지만. 근데 사이카가 하면은요. 일단은 그 진행도 되고 신호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열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엄마 아빠들이 많거든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기가 응급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뭐 호흡이 멈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일 날 상황에서 일단 급하니까 아빠가 운전할게. 아기 엄마 아기 안고 타. 라고 해서 본인 차로 막 신호위반하고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좀 해주세요. 먼저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네. 그럼 112에서 119가 공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거기 판단에 따라서 어느 병원이라든 이런 곳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뭐 가장 눈에 보이는 병원인 발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112 신고를 하시고 119에 공조를 하시면 바로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 경찰들 이번에는 아주 고생했네요. 자, 돌직구 강력반 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